여기 한 중국 명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한국은 후진국이고 한국 월급으로는 쌀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다면서 불쌍하다고 코웃음을 쳤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가난한 한국의 실체를 까발리겠다면서 간 한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고는 중국에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북경대학교의 분주한 복도가 활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24살의 메이예요. 다음 수업을 향해 서둘러 가고 있었죠. 예쁜 얼굴과 명문대 학력 덕분에 중국 전역의 팔로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끊임없는 좋아요와 댓글 폭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강의실에 자리를 잡으며 근처에서 속삭이는 두 여학생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메이의 최근 영상 봤어? 라고 한 명이 물었어요. 아, 응. 또 패션 하울이더라. 너무 얄팍해. 라고 다른 한 명이 눈을 굴리며 대답했죠.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비판을 들은 게 처음은 아니지만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속으로는 그들 말이 일리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콘텐츠는 인기는 있었지만 내실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중 하나일 뿐 수백만 팔로워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거의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죠. 우울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류 교수님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의 국제관계 강의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라고 안경을 고쳤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나라지만 화려한 외양 아래 어두운 현실을 숨기고 있죠. 흥미가 생겨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펜을 들었어요. 한국은 중독성 강한 K-팝 드라마, 최첨단 뷰티 제품으로 항상 저를 매료시켰거든요. 하지만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표면 너머를 깊이 들여다본 적은 없었어요. 한국의 최저임금은 형편없습니다. 라고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며 칠판에 숫자를 적으셨어요. 노동자들은 겨우 먹고 살기 바쁘고 되게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을 찌푸리며 숫자들을 적었어요. 교수님 계산에 따르면 평균적인 한국 노동자는 기본적인 필수품을 사기에도 빠듯한 수준이더라고요. 제 SNS 피드를 가득 채우는 서울에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과 K-팝 아이돌들이 입는 명품 옷들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교수님이 한국 생활에 점점 더 암울한 모습을 그려내실수록 제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걸로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요? 유익하면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거요. 팔로워들이 원하던 바로 그런 콘텐츠 말이에요. 그때 번뜩 떠올랐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소셜 실험과 여행 브이로그를 완벽하게 섞은 거죠.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팔로워들의 관심사에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준비에 몰두했어요. 한국어 공부하고 비자 요건 알아보고 서울에서 저렴한 숙소를 찾는데 시간을 쏟았죠. 수업과 평소 콘텐츠 제작 사이에서 잠 잘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드디어 출발 날이 왔어요.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서서 여권을 손에 들고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더라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철도역으로 향했어요. 예산 실험을 바로 시작하기로 하고 서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거든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 눈에 띄더라고요. 디지털 안내판에는 도착 시간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표시돼 있었고 열차가 도착했을 때는 세련되고 깨끗했어요. 이상하다 라고 혼잣말을 하며 탑승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혼란스러워했죠. 예상했던 혼잡함과 무질서는 어디 있는 거죠? 도심으로 가는 여정은 아름다운 풍경과 커져가는 당혹감 속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보는 모든 것이 한국의 어려운 인프라에 대해 들었던 것과 달랐거든요. 서울역에서 나와 도심 한복판에 섰을 때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유리와 철로 된 거대한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요. 어디를 봐도 번영과 발전의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겨우 살아갈 수 있다는 나라인가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저는 여기 일을 하러 왔어요. 팔로워들에게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러 왔죠. 표면적인 인상에 흔들려선 안 돼요. 폰에 있는 길 안내를 따라 머물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작은 상점들과 식당들로 북적이는 동네에 있더라고요. 한국식 바비큐와 매콤한 떡볶이 냄새에 입에 침이 고였어요. 베이징을 떠난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걸 상기시켜주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는 작지만 깨끗했고 공용 주방과 휴게실이 있었어요. 제 필요와 예산에 딱 맞았죠. 짐을 푸는 동안 머릿속은 계획들로 가득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할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식료품을 사고 서울의 전형적인 최저임금 노동자처럼 살아볼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포스팅할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어요. 팔로워들은 제 한국 첫인상이 궁금할 테니까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여정과 초기 관찰 결과를 설명하면서요. 말하다 보니 긍정적인 면들은 자꾸 축소하게 되더라고요. 대신 모든 게 얼마나 비싸 보이는지, 기차가 얼마나 붐볐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정확히 거짓말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냥 극적인 효과를 위해 특정 측면을 강조한 것뿐이라고요. 팔로워들은 어려움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조회수와 댓글이 늘어나니까요. 우울한 배경음악을 넣고 색감을 조금 빼면서 영상을 편집하는데 죄책감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진실한 건가? 내가 만들려고 했던 콘텐츠가 정말 이런 건가? 그 느낌을 밀어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합리화했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SNS 계정에 공유했어요. 거의 즉시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불쌍한 메이? 그 위험한 나라에서 조심해. 역시 한국은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구나. 진실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자부심과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한 감정이 뒤섞였죠. 이게 정말 제가 보여주고 있는 진실일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들어오세요. 하고 말하며 서둘러 노트북을 닫았죠. 젊은 한국 남자가 공손히 웃으며 고개를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라고 해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잘 정착하셨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 괜찮아요. 윤서 씨의 눈이 따뜻하게 웃음 지었어요. 좋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아, 그리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거리로 나섰어요. 목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거였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생각보다 형편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몇 시간 동안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물어봤지만 대부분 죄송합니다. 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좌절감이 커져갔죠. 점심시간이 되자 배가 고파오더라고요. 길거리 음식점에서 떡볶이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맛있긴 했지만 가격을 보고 놀랐어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지? 라고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거절만 당했고 음식값도 너무 비싸요. 한국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그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나쁜가요? 아니면 제가 과장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의 아침이 밝고 상쾌하게 밝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죠. 카메라를 들고 제가 겪을 거라고 확신했던 어려움들을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효율적인 지하철을 타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를 걸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모든 게 제가 믿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달랐어요. 그리고 이미 팔로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이미지와도 달랐고요. 인프라가 인상적이었고 공공 서비스도 최고 수준으로 보였어요. 전반적인 생활 수준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 보였어요. 사실 중국에서 봤던 것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마음은 커져갔어요. 지역 시장에 갔는데 비싼 물건들과 힘들어하는 상인들을 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활기찬 분위기의 장소였고 신선한 농산물도 저렴했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카페에 들렀을 때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리스타들은 만족해 보였고 근무 환경도 좋아 보였어요.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는 완전 패닉 상태였어요. 이건 제 팔로워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제가 약속했던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이전 영상의 댓글들을 봤어요. 다들 제 어려운 처지에 대해 동정하고 한국의 끔찍한 상황에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미 말한 거짓말들이 마음에 무겁게 느껴졌지만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더 두려웠어요. 그때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현실을 조금 과장하면 어떨까? 그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요. 스스로를 말리기도 전에 노트북을 켜고 현지 배우와 영상 제작자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좀 힘들었지만 결국 제가 필요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와줄 만한 작은 그룹을 찾았어요.
물론 돈을 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며칠은 정신없이 연출된 촬영과 꼼꼼한 편집의 연속이었어요. 낙후된 동네처럼 보일 수 있는 장소들을 신중하게 골라서 촬영했어요. 제가 쓴 대본을 읽는 배우들과 힘들어하는 노동자, 인터뷰도 했고요. 심지어 최저임금 일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장면도 연출했어요.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영상을 편집하면서 우울한 음악을 넣고 색감을 낮춰서 모든 게 더 암울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머릿속 목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경력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그냥 보너스일 뿐이라고요. 편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누군가 방에 들어온 걸 느끼고 나서야 알아차렸죠. 뭐 하고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그 친절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분명 잠시 동안 제 화면을 보고 있었나 봐요. 아, 그냥 영상 좀 편집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더듬으며 슬쩍 편집 프로그램을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윤서의 눈은 날카로웠어요. 제가 본 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건 진짜 인터뷰가 아니죠? 한국 생활에 대한 가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이 우리 사이에 무겁게 떨어졌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방어적인 분노가 그걸 감추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제가 쏘아붙였어요. 실제보다 더 자신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면서. 이게 제 팔로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거고요. 윤서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제 나라에 대한 소문과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의 말이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아팠어요. 속으로는 그가 맞다는 걸 알았지만 아직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투정 부리는 것처럼 들려서 싫었어요. 여기 온 이후로 구독자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한국이 실제로 얼마나 좋은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드라마, 고난, 어려움을 원해요. 내가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쌓아온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윤서는 잠시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실망과 연민이 섞인 표정이었는데 그걸 보니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고 싶었어요. 윤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의미해지는 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서서 방을 나갔어요. 문을 조용히 닫으면서요. 그가 떠난 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죠. 윤서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한국의 진실을 폭로하는 용기를 칭찬하는 팔로워들의 흥분된 댓글들과 뒤섞여서요. 진실? 대체 진실이 뭐였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최근 영상 초안을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연출된 고난과 어려움의 장면들을 보면서 모두 완전히 꾸며낸 것들이었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엔터테인먼트도 아니었고요. 순수한 선전이었고 그걸 만들고 있는 건 바로 저였어요. 영상 편집기를 닫고 침대에 벌러덩 누웠어요. 머릿속은 상충되는 생각들과 감정들로 가득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조회수와 좋아요를 위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해칠 수도 있는 거였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걸 포기한다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어요. 제 정체성, 수입, 미래 전부가 인플루언서로서의 지위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없다면 저는 누구였을까요? 그렇게 누워있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최근 영상에 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한국의 진실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메이.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다니 정말 용감해요. 다음엔 뭘 밝혀낼지 기대돼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했고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침 식사하러 게스트하우스 공용 공간으로 내려갔는데 윤서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에 그의 눈에서 봤던 실망감을 다시 마주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비빔밥 그릇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서 소셜미디어를 훑어봤어요. 제 주변에 보이는 활기차고 현대적인 서울과 제 영상에서 보여준 음울하고 힘든 도시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 싶었어요. 그때 알림이 떴어요. 잠재적 스폰서로부터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한국 생활을 정직하게 묘사한 것에 감명받았다면서요. 제안한 금액이 상당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의 포스팅으로 벌었던 것보다 훨씬 많았죠. 수락 버튼 위에서 제 손가락이 망설였어요.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갈망하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거죠.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조심스럽게 만들어낸 거짓말 위에 제 브랜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윤서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무의미해지는 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게스트하우스로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머리는 지끈거리고 몸은 아팠죠. 서울의 시원한 저녁 공기도 제가 느끼는 열을 식혀주진 못했어요. 열쇠를 더듬거리며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메스꺼움이 밀려와서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어떻게든 제 방으로 들어가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쓰러졌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저는 태아 자세로 몸을 웅크리고 작게 신음했어요. 그 순간 제 비디오 프로젝트와 제가 퍼뜨린 거짓말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고통에만 집중하게 됐죠.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식이 오가는 사이에 살짝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메이 씨? 괜찮으세요? 윤서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어요. 대답하려고 했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나왔어요. 문이 삐걱 열리더니 윤서 씨가 숨을 날카롭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아프시네요. 윤서 씨가 말하면서 빠르게 침대로 다가왔어요. 시원한 손이 제 이마에 닿았죠. 열이 많이 나요. 간신히 눈을 떴더니 흐릿하게 윤서 씨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사과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제 상태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해 퍼뜨린 거짓말 때문인지. 사과하지 마세요. 윤서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열부터 내려야겠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윤서 씨는 나갔어요. 다시 눈을 감았는데 기분은 최악이었지만 윤서 씨의 걱정에 감동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그렇게 행동했는데도 이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에 윤서 씨가 돌아왔어요. 윤서 씨가 저를 부드럽게 일으켜 앉히고 물잔을 입에 대주는 게 느껴졌어요. 이거 드세요. 윤서 씨가 권했어요. 그리고 이 약도 드세요. 열이랑 통증에 도움될 거예요. 너무 약해서 반박할 수 없어서 순순히 따랐어요. 윤서 씨가 저를 다시 눕혀주면서 제가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근데 한밤중인데. 이러실 필요 없었는데. 쉿! 윤서 씨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이제 쉬세요. 죽을 주문했어요. 뭐라도 드셔야 해요. 주문이요? 한밤중에? 어떻게 가능한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또 잠들었어요. 기억나는 마지막 장면은 시원하고 축축한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는 거였어요. 다음에 깼을 때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열은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어요. 천천히 일어나 보니 침대 옆 테이블에 뚜껑 덮인 그릇과 쪽지가 있더라고요. 메이 씨, 좀 나아지셨길 바랍니다. 죽이 아직 따뜻할 거예요. 약도 더 있으니 필요하면 드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 말을 읽으면서 죄책감과 고마움이 마음속에서 싸웠어요. 제가 그렇게 행동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는 걸까요? 마치 제 생각을 들은 것처럼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서 씨가 고개를 내밀더니 제가 깨어있는 걸 보고 웃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제가 아직 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윤서 씨, 어젯밤에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었는데, 특히 한밤중에. 윤서 씨는 제 감사 인사를 손살에 치며 넘겼어요. 별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24시간 약을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달 서비스도 24시간 운영돼서 음식 주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요? 그거 대단하네요. 근데 약값이 비쌌을 텐데. 제가 꼭 갚을게요. 윤서 씨는 고개를 저으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사실 별로 비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갚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받는 월급이 꽤 괜찮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받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의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낮은 임금, 열악한 생활 조건이 또 한 번 도전받고 있었죠. 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게. 윤서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알아요.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죠. 하지만 이제 직접 진실을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윤서 씨는 잠시 멈추고 저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갈 수 있겠어요? 외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좀 불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 씨의 친절에 그 정도의 신뢰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1시간 후, 우리는 밝고 현대적인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놀랍게도 거의 바로 진료실로 불려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효율적이고 친절했고 빠르게 제가 독감에 걸렸고 탈수 상태라고 진단했어요. 어느새 저는 링거를 맞고 있었고 수액과 약물이 제 몸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죠. 링거가 다 들어가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제가 받은 빠르고 질 좋은 치료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것과 달라요. 제가 윤서 씨에게 말했어요. 윤서 씨가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뭘 예상하셨는데요? 부끄러움에 제 볼이 붉어졌어요. 여기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봤거든요. 오래 기다려야 하고 치료도 엉망이고 비용도 엄청 비싸다고. 윤서 씨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봤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실제로는 많이 다르죠.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마치 그의 말을 증명하듯이 간호사가 들어와서 제 링거를 제거하고 퇴원 수속을 해주었어요. 비용을 물어봤을 때 저는 답변을 두려워했는데 놀랍게도 치료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혀지고 있었거든요.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24시간 편의 시설, 좋은 임금, 이 모든 게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이미지나 제 팔로워들에게 보여주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윤서 씨, 게스트하우스에 거의 다 왔을 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끼친 폐도 그렇고 당신 나라에 대해 퍼뜨린 거짓말들도 그렇고요. 윤서 씨가 저를 돌아봤어요. 표정은 진지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어요. 당신이 들은 것, 조작된 사진과 동영상에서 본 것을 믿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면서 그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깨달은 후에 어떻게 제 팔로워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몸은 많이 나아졌지만 감정적으로는 지쳐 있었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실수를 인정하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팔로워들에게 보여줄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까요? 진실이 제 눈앞에 있었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할 때였어요. 베이징 대학교 강의실에 앉으니까 익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국 여행 다녀온 지 2달 됐는데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류 교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펜을 들었어요. 교수님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안 바뀌셨더라고요.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고 생활 여건도 좋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살기 힘들 정도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눈썹을 살짝 올리시며 저를 지목하셨어요. 네, 왜? 질문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어요. 교수님, 죄송한데 한국에 대한 평가에 동의할 수 없어요. 반 전체가 술렁였어요. 교수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계속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제가 보고 경험한 건 교수님 말씀과 달랐어요. 기반 시설도 발달했고 의료 시스템도 효율적이고 저렴해요. 보통 사람들 삶의 질도 꽤 좋아요. 말하면서 보니까 친구들 반응이 다양하더라고요. 의심스러워하는 애들도 있고 관심 있어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교수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제 말이 끝나고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교수님이 목을 가다듬으셨어요. 네, 내 개인적인 경험은 이해하지만 그게 수년간의 학술 연구와 공식 보고서를 부정하지는 못해요. 앞쪽에 앉은 한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내가 외국인이라서 좋은 것만 보여줬을 거야. 다른 애도 말했어요. 아니면 여행이 신나서 진짜 문제는 못 봤을 수도 있어. 부끄러웠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거기서 최저임금으로 일했어요.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도 받았어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했고요. 제가 본 건 현대적이고 발전된 나라였어요.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듣던 것처럼 후진국이나 살기 힘든 곳은 아니에요. 교수님이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그럼 내가 짧게 경험한 게 수년간 연구한 학자들보다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의실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저는 깊이 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교수님. 그냥 제가 보고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학술 연구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한 이야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경험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걸 바꿀 수 있을 때요. 자리에 앉으니까 손이 좀 떨렸어요. 그래도 뿌듯했어요. 진실을 말했고 교수님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에도 도전했거든요. 나머지 수업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수업 끝나자마자 친구들이 몰려와서 한국에서 지낸 얘기를 물어봤어요. 최선을 다해 대답하고 더 자세한 건 제 동영상 시리즈를 보라고 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효율적인 대중교통, 발달된 의료 시스템, 활기찬 스타트업 현장 같은 거요. 만난 사람들 이야기와 일상생활도 공유했어요. 근데 콘텐츠가 바뀌면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 한국에 대한 자극적인 영상으로 늘었던 팔로워 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댓글도 비판적으로 바뀌었어요. 세뇌됐다거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너 왜 이래?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가 아니야. 한국 정부한테 돈 받은 게 분명해. 구독 취소. 또 한 명의 중국 인플루언서가 외국 영향받아 망했네. 슬프다. 부정적인 반응이 속상했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윤서의 친절함, 한국에서 만난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틱톡 계정이 정지됐더라고요. 제 동영상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국가 이익을 해친다 고 신고당했대요. 중국 정부가 제 콘텐츠를 위협으로 본 거예요. 결정에 항소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주요 플랫폼, 인플루언서 커리어의 기반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다른 나라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떻게 해로울 수 있죠? 중국의 검열이 갑자기 아주 실감나고 개인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중국에서 제 인플루언서 커리어는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검열에 맞춰서 다시 잘못된 콘텐츠를 만들자니 속이 안 좋았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중국에서 다시 시작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번엔 짧은 방문이 아니라 학생으로 말이에요.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있는 모든 걸 떠나는 건 큰 변화였지만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기회요. 지원 과정은 힘들었지만 한국 경험과 학업 성적이 도움이 됐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중국을 떠나는 건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예전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에 영향을 받으셨거든요. 친구들 대부분은 왜 후진국에서 공부하려고 하는지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울에 다시 도착하니까 이상하게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익숙한 도시 풍경과 소리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한국 생활과 문화에 완전히 푹 빠지기로 했어요. 유학생으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면서도 콘텐츠 제작은 계속했어요. 대신 중국에서 차단되지 않은 플랫폼으로 옮겼어요. VPN으로 접속할 수 있는 블로그 사이트나 소셜미디어 같은 데로요. 제 콘텐츠는 변했어요. 한국에서 학생으로 겪는 경험과 한국 사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섞었어요. 실제 급여와 생활비, 교육 시스템의 장단점, 한국 직장 문화의 특징 같은 걸 썼어요. 그리고 중국의 검열과 정보 통제에 대해서도 더 비판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제 틱톡 계정이 정지된 이야기도 공유하고 한국에서 누리는 자유와 중국의 제한을 비교했어요. 한국에선 어떤 웹사이트든 접속할 수 있고 어떤 뉴스든 볼 수 있어요. 솔직한 의견을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죠. 인기 있던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통제되고 조작되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새 콘텐츠는 예전처럼 중국에서 엄청난 팔로워를 끌진 못했지만 열성적인 독자들이 생겼어요. 유학을 고민하는 중국 학생들, 중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하는 한국인들, 두 나라의 차이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물론 중국 당국도 제 활동을 알아챘어요. 반중국 선전을 그만하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몇몇 글은 차단됐고 중국에 있는 친구들 말로는 제 이름이 좀 논란이 됐대요. 그래도 부정적인 반응만큼 감사와 지지 메시지도 많았어요. 진짜 한국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한 중국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당신 글 덕분에 저도 여기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정말 좋아요. 물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어느 날 중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가 왔는데
제 글 때문에 당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행동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래도 오늘도 노트북을 펴고 글을 씁니다. 한국에서의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교훈들을 나누면서요. 이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 제퍼 트렌트, 은퇴한 해양 생물학자이자 자랑스러운 폴란드 시민인 제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르샤바 공항에 서서 마치 물어뜯을 것처럼 티켓을 꽉 쥐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제가 터무니없이 가득 찬 가방끈을 고쳐매며 중얼거렸어요. 제 머릿속에 가장 친한 친구 에블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좋을 거야, 제프. 생각의 폭을 좀 넓혀봐. 그녀에겐 쉬운 말이었겠죠. 그녀는 전혀 모르는 곳으로 그리고 특별히 알고 싶지도 않은 곳으로 지구 반바퀴를 날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인지에 대한 온갖 이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뭘 알았겠어요? 김치, 케이팝 그리고 그게 거의 전부였죠. 아, 그리고 그들이 항상 북쪽 이웃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 정도요. 대단해요. 서울행 372편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스피커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쩔 수 없지. 저는 특별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말했어요. 비행은 길고 불편했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들로 흘러갔어요. 만약 제가 누군가를 불쾌하게 한다면? 음식이 저를 아프게 한다면? 매 순간을 싫어하게 된다면? 인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과 시차로 인한 피로의 덩어리였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공항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죠. 모든 것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들이 길 찾기를 쉽게 만들었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기심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그 미소는 제 안내자를 찾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자마자 빠르게 사라졌어요. 이 낯선 얼굴들의 바다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하죠? 그때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남자를 보았어요. 그는 귀에서 귀까지 웃고 있었고 거의 발끝으로 서서 흥분한 듯 보였어요. 트렌트 씨, 제가 다가가자 그가 불렀어요.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문화교류 가이드예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열정은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공손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차로 걸어가는 동안 지훈 씨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을 안내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신나요. 저는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은퇴한 해양생물학자가 오신다는 걸 듣고 당신의 가이드가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해양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거 실제로 꽤 흥미롭네요. 지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한국에는 정말 흥미로운 해양 생태계가 있어요. 혹시 아셨나요?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더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의 드라이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서울은 고대와 초현대의 혼합이었고 전통적인 사원 옆에 높은 마철루들이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도착했습니다. 지훈 씨가 소박한 집 앞에 차를 세우며 말했어요. 여기가 김 가족과 함께 지내실 곳입니다. 제 위장이 긴장으로 꼬였어요. 현지 가족과 함께 살다니? 이걸 동의했을 때 뭘 생각한 거죠? 웃는 얼굴의 부부가 문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트렌트 씨. 그 여자분이 억양은 있지만 명확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함께 지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어요. 한국의 인사법에 대해 읽었던 것을 기억하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며 신발을 벗었어요. 모든 게 너무 달랐어요. 냄새, 장식,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까지. 저는 완전히 제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어요. 지훈 씨가 제 불편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걱정 마세요, 트렌트 씨.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김 씨 부부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많은 외국인들을 호스트하셨죠. 곧 집처럼 편안해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제 방에 짐을 풀면서 바닥에 놓인 낮은 침대가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왜 이 여행에 동의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긴 여정으로 지쳐 누웠을 때 제 안에 작은 부분이 다가올 날들이 어떨지 궁금해했어요. 제 편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은 지금까지 저를 놀라게 했거든요. 누가 알겠어. 제가 잠에 빠져들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지.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은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김가족의 집은 폴란드에 있는 제 집과는 너무나 달랐죠. 제가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자 김 여사님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무언가가 담긴 그릇을 건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제퍼씨. 잘 주무셨나요? 자, 죽 좀 드셔보세요. 아침 식사로 아주 좋답니다. 라고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낯선 음식을 빤히 쳐다봤어요. 맛이 없어 보였지만 무례해 보이고 싶지 않았죠. 작은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어보니 은은하고 위안이 되는 맛에 놀랐어요. 괜찮네요. 라고 말하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어요. 김 여사님은 활짝 웃으셨죠. 바로 그때 지훈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한국에서의 진짜 첫날 준비됐어? 라고 그가 신나서 물었어요. 제가 준비됐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전통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낯선 냄새와 소리가 가득했죠. 상인들이 빠른 한국어로 외치고 있었고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어때요? 라고 지훈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좀 많네요. 라고 저는 인정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죠? 그가 웃었어요. 익숙해지면 돼요. 자, 길거리 음식 좀 먹어봐요. 제가 항의할 새도 없이 그는 저를 생선 모양의 과자를 파는 가게로 끌고 갔어요. 이건 붕어빵이라고 해요. 그가 설명했어요. 단팥 앙금이 들어있죠. 저는 망설였지만 냄새가 솔깃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따뜻하고 달콤한 속이 입안에서 터졌어요. 와,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지훈이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봐요? 한국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는 서서히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다채로운 과일과 채소 진열대, 정교한 수공예품,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는 제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절이었어요. 접근하면서 저는 번잡한 시장과는 너무나 다른 평화로운 분위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여기는 조계사예요. 지훈이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사원 중 하나죠. 우리는 절 주변을 걸으며 정교한 건축물과 다채로운 등불을 감상했어요. 사람들이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성스러운 공간에 침입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훈아, 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이 모든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다르네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의 말은 우리가 박물관과 역사 유적지를 계속 방문하는 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새로운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기고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 김가족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 여사님이 저를 전통다래에 초대하셨어요. 저는 실수할까봐 긴장했지만 그녀는 각 단계를 부드럽게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김 여사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제퍼씨, 제가 처음 작은 마을에서 서울로 이사 왔을 때 저도 매우 길을 잃고 두려웠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다르고 빠르게 돌아갔거든요. 하지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녀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때 불편함과 회의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정상적인 부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제가 그것에 대해 그렇게 열심히 저항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저는 차와는 상관없는 따뜻함을 느끼며 말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제 머릿속은 경험한 새로운 광경, 소리, 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고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앞으로 무엇을 더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흥분의 불꽃을 느꼈어요. 저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쓰기 시작했어요. 에블린에게 오늘 내가 겪은 일을 믿지 못할 거야. 제 경험을 되새기면서 저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평소의 불평과 비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시장의 생생한 색깔, 절의 평화로움, 그리고 김가족의 친절함을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저 어쩌면 이 여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이에 새로운 언어와 씨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어 수업에 앉아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죠. 이 선생님은 인내심 있고 친절하셨지만 낯선 발음을 하려고 애쓰면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연습했는데 아직도 제 입에서는 어색하게 들렸어요. 이 선생님께서 격려하며 미소 지으셨어요. 아주 좋아요. 제퍼! 진전이 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제 느낌에는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커피를 사면서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바리스타의 얼굴이 환해졌고 저도 작은 기쁨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로 배우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제 가이드인 지훈 씨가 제 호기심이 커지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해 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사실 역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했죠.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를 믿으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복궁에 갔어요. 웅장한 입구를 지나면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목조 건물의 화려한 단청, 휘어진 지붕선, 조용한 마당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이 궁전은 600년 이상 서 있었어요. 전쟁과 침략, 평화의 시기를 모두 겪었죠. 한국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많은 파괴 후에 재건된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새로운 존경심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재건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왔더라고요.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DMZ, 즉 남북한의 경계였어요. 그곳에 서서 황량한 무인지대를 바라보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런 현실이 아직도 존재한다니 믿기 힘들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훈 씨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이지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나라의 역사를 생각하게 됐어요. 모든 곳에는 상처와 아픈 기억이 있죠. 하지만 한국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번영한 모습을 보니 이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며칠 후 지훈 씨가 저에게 깜짝 놀랄 일을 준비했어요. 작은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의 눈에 장난기가 반짝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운전하는 동안 아름다운 풍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화산 지형, 깨끗한 해변, 노란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지훈 씨가 활짝 웃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해안가 근처의 현대적인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제주해양연구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죠. 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제가 여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우리가 하는 일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설렘이 내 안에서 솟아올랐어요. 화려한 물고기들로 가득한 수조들, 활기 넘치는 연구실들. 제가 해양생물학자로 일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민지라는 젊은 연구원이 우리를 안내해줬어요. 그녀가 산호초 보존에 대한 연구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질문을 하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가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정말 많이 아시네요. 민지가 감탄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글쎄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지훈 씨가 새로운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퍼 씨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줄 몰랐어요. 연구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활력이 넘쳤어요. 오랜만에 제 오래된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이 새로운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흥분되었어요. 이곳에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즐거우셨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곧 전통적인 가족 행사가 있어요. 함께 가보시겠어요? 예전의 두려움이 다시 올라왔어요. 가족 행사라고요? 좀 부담스럽게 들렸죠.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봤어요. 언어 수업, 역사 유적지, 해양연구센터. 각각의 도전이 나름의 보상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함께 가고 싶어요. 이 행사가 제 전체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저는 한국에 빠져들고 있어요. 제가 도착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믿기 힘들 정도예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짜증나 있고 의심 많았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그런 감정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젯밤, 저는 고향에 있는 제 친구 에블린에게 편지를 쓰려고 앉았어요. 펜을 종이에 대자마자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나누고 싶어 하는지 깨달았어요. 에블린, 제가 썼죠. 지금의 나를 보면 넌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난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 저는 김가족의 친절함에 대해 말했어요. 그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거든요. 제주도의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그것이 어떻게 해양 생물학에 대한 제 열정을 상기시켰는지 설명했어요. 심지어 제가 얼마나 김치를 좋아하게 됐는지도 인정했어요.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저를 변화시킨 건 큰 일들뿐만이 아니에요. 작은 순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어제 저는 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해양 생물에 대해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죠. 아이들이 제 말을 이해할까요? 제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화려한 물고기와 신비로운 심해생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아이들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수민이라는 한 작은 여자아이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제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제 한국어가 서툴렀고 아이들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다에 대한 공통된 호기심을 통해 소통했죠. 학교를 떠나면서 가슴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밝은 미소와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이 아이들이 제 마음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감동시켰어요. 저는 단지 그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도 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배움의 기쁨, 호기심의 힘, 그리고 문화를 넘어 소통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제 여정이 도전 없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카페에서 다른 외국인을 만났는데요. 그는 한국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믿었던 많은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맵다 라고 그가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왜 여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영어를 하지 못하는 거지? 제 옛 편견들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깨닫기도 전에 저는 열정적으로 한국을 변호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워보셨나요? 라고 제가 그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음식 강요리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기회를 주시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말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사랑으로 가득 차서 말이 쉽게 나왔어요. 그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제 말이 그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줬기를 바랐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와 한강을 따라 산책하면서 이 경험을 나눴어요. 너 한국의 홍보대사가 다 됐네 라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곧 진지해졌죠. 고마워, 제퍼. 내가 내 나라에 대해 그렇게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게 정말 의미 있어.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사랑? 네, 그게 바로 제가 지금 한국에 대해 느끼는 거예요. 단순한 감사나 관심이 아니라 이곳과 사람들에 대한 깊고 진실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석양이 하늘을 화려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마지못해 방문한 사람에서 이제는 이곳을 집처럼 느끼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저는 지훈이에게 돌아보며 물었어요. 내가 가장 많이 변한 점이 뭐라고 생각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내 눈이야. 그가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 넌 모든 걸 의심의 눈으로 봤어. 지금은 경이로움과 기쁨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의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다르게 보고 있어요. 모든 거리, 모든 상호작용, 모든 맛과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산책이 끝나갈 무렵 저는 감사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한 감사, 저를 환영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변화하고자 하는 제 자신의 의지에 대한 감사였죠. 저는 3개월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더 나아지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고 경험과 우정으로 무한히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아시나요? 저는 이 모든 걸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비행기가 바르샤바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흥분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집에 돌아왔지만 저는 몇 달 전에 떠났던 그 제피르가 아니었죠.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익숙한 폴란드의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죠. 김치의 매콤한 향과 호떡의 달콤한 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제가 착륙하자마자 한국 길거리 음식이 그리워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에블린이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죠. 제퍼? 그녀가 외치며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너 달라 보여. 더 행복해 보여. 저는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느끼며 웃었어요. 오, 에블린,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얘기해줄 게 정말 많아.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말하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활기찬 시장들,
평화로운 사찰들, 그리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풍경들에 대해 얘기했죠. 김가족의 친절함과 지훈의 전염성 있는 열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내가 예전에 한국 음식에 대해 불평했던 거 기억나? 제가 에블린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재미있어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글쎄, 이제는 여기서 좋은 한국 식당을 찾고 싶어 못 견디겠어. 비빔밥이 너무 그리워. 에블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도대체 누구야? 내 무뚝뚝하던 옛 친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둘 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와 함께 웃고 제 기쁨을 나누는 게 좋았죠.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제 여행에 대해 궁금해하며 계속 들렀죠. 제 경험을 나눌 때마다 그것들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경복궁 사진을 보여주고 서울의 붐비는 거리들에 대해 얘기하고 한복이라는 전통 한국 의상의 아름다움을 설명했죠. 어느 날 저녁 기념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김 여사님이 저를 확인하는 전화였죠. 그분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제피를 보고 싶어요. 그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애정 어린 방식이 저를 다시 그녀의 아늑한 주방에서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던 그때로 돌아가게 했어요. 이런 대화들에 영감을 받아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 지역 학교들과 커뮤니티 센터에 연락해서 한국에 대한 강연을 제안했죠. 놀랍게도 그들은 저를 모시길 간절히 원했어요. 제 첫 발표는 중학교에서 있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로 가득 찬 교실 앞에 섰을 때 저는 긴장되면서도 흥분됐죠. 여러분 중에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몇 개의 손만 올라갔죠. 저는 제 초기의 망설임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제가 처음으로 비빔밥을 먹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동안 학생들의 눈이 흥미로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가정에서 사는 게 어떤지에 대해 질문했죠. 그들의 호기심은 한국에서 배우고 성장하던 저 자신을 떠올리게 했어요. 강연 후,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트렌트 선생님, 그녀가 수줍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러길 바라요. 제가 대답했죠. 그게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요. 저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말이에요. 주가 달이 되면서 저는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봄에 벚꽃을 보고 싶었고 지훈이를 방문해서 그의 해양 생물학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싶었고 김 여사님의 집에서 만든 김치를 다시 맛보고 싶었죠. 어느 조용한 저녁, 창가에 앉아 여행 사진들을 넘겨보고 있었어요. 첫날 어색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려 애쓰는 제 모습이 있었고 처음으로 한글로 제 이름을 쓰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도 있었죠. 각각의 사진은 성장의 이야기, 무너진 장벽들의 이야기, 형성된 우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찍은 단체 사진에서 멈췄어요. 김가족, 지훈, 그리고 저는 모두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죠. 우리의 행복한 얼굴들을 보며 저는 뭔가 심오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죠. 호기심, 개방성, 그리고 한때 무시했던 문화에 대한 깊은 감사로 가득 찬 장이었어요. 사진첩을 닫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겠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이 우리를 가장 원더풀한 목적지로 인도하니까요. 바르샤바의 스카이라인을 내다보며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속삭였어요. 이 늙은 해양 생물학자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제 모험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마음속 깊이 알았어요.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단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봐요.